안녕하세요. 코인 즐겨찾기의 윤송아입니다. 2월 셋째 주 코인 즐겨찾기에서는요.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김규현 앵커가 소다 프로젝트 팀을 만나고 왔는데요.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코인기업 여기어때 김도윤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을 꿈꾸는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소다 코인인데요.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 박스경제TV에서 나왔습니다. 들었는데 여기는 개발팀이래요. 다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소다코인 개발팀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욱이라고 합니다. 최근 기술과 개발 관련 호재 소식이 있었다고요? 저희 이번에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썰틱이라는 업체에 검증 의뢰를 받았습니다. 네. 94%의 패스를 받았고요. 인증서도 획득하였고요. 그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들었는데 네. 그만큼 소다의 기술력과 개발력이 인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봐요. 네. 보통 스마트 컨트랙트로 제작된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업체들에서 서틱을 사용 안 하는, 검증 안 받는 이유가 워낙 좀 깐깐하게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잘 안 하는데 저희 쪽은 이번에 인증을 받았고 마크도 획득했습니다. 여기가 대표실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만나러 저랑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박스경제TV에서 나왔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업 테이블을 운영하는 몬스타 큐브의 대표 유재범이라고 합니다. 이 소다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소다 코인은 실업 테이블의 플랫폼을 근간으로 하는 이제 생활 밀착형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코인들하고는 좀 틀리게 좀 페이먼트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실생활에서 좀 빈번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코인으로 저희가 좀 설계를 했습니다. 이 다른 코인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많은 이용자를 갖고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보다는 일상생활에 좀 쉽게 전파될 수 있도록 좀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 연말까지 한 10만 개 소상공인 가입자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가입돼 보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여름까지 10만 개가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말이면 한 20만 개의 이제 소상공인들이 저희 소다월렛에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비트 자회사인 비트베리와 연동이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비트베리 안에서 코인들이 주고받을 때는 트랜잭션 시간이 거의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프체인으로 돌기 때문에 거의 5초, 3초면 거의 다 이 전송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실생활에서 카드처럼 빨리 쓸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만으로도 의식주가 해결돼? 이렇게 좀 놀랍게 만들어 줄 거고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거의 0.31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좀 빨리 결제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여러모로 좀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게 이제 국내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이제 해외로도 진출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동남아 관광지를 위주로 저희가 이제 이 소다 월렛을 배포를 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사람들이 동남아나 이런 관광지를 가서도 소다 코인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가지고 의식주가 해결되게 만들 계획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코인 즐겨찾기의 코너 속의 코너, 이영식의 핫코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식이가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해 가져온 코인은요, 이오스 장점을 살리고 탈중앙성 강화에 나선 코인, 바로 이오스 블랙입니다.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한 핫코인 지금 시작합니다. 이오스 블랙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오스의 장점은 살리면서 탈중앙성이 약화됐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오스 기반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이오스 블랙은 크립토 팩토리라는 협업 플랫폼을 통해 이오스 기반의 DApp을 개발하는 데 집중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를 통해 이오스 블랙은 DApp 개발자와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오스와 마찬가지로 이오스 블랙은 토큰 보유자들의 투표를 거쳐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네트워크를 위임하여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오스 블랙도 디포스 합의 메커니즘에 기반하지만 이오스 블랙은 DApp 개발자와 토큰 보유자들에게도 생태계 활성화와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생태계 거버넌스 체계가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오스 블랙을 구성하는 이해 관계자들은 4가지 부류로 분류됩니다. 생태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참여자, 자신의 재능으로 이오스 블랙 DApp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는 서포터즈,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구성원을 이끌어 생태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대표자,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존재 이유가 되는 개발자가 있습니다. 참여자는 이오스 블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우수한 DApp 선정 과정에 투표로 직접 참여하게 되며 이 밖에도 대표자 선출 및 서포터즈 랭킹 시스템 투표에도 참여합니다. 참여자는 이러한 투표 참여를 통해 개발된 DApp의 토큰을 이오스 블랙 토큰의 스테이킹 양에 따라서 보상을 받습니다. 서포터즈는 일종의 프리랜서입니다. DApp을 외부에 알리는 인플루언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DApp 개발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는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대표자는 이오스 블랙의 컨센서스와 거버넌스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크립토 팩토리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합니다. 개발자는 ICO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필요 없이 리워드 뱅크를 통해 DApp 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오스 블랙의 가진 또 하나의 강점입니다. 선정된 DApp은 자금만 확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비금전적인 지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어 블록체인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 비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오스 블랙은 구성원 전체에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참여와 기여도에 따라 경제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보상은 블록 생산자, DApp 개발자, 서포터즈, 구성원들의 스테이킹에 따른 에어드랍 보상이 있습니다. 크립토 팩토리에서 DApp 개발 중에 생성된 토큰은 모두 크립토 뱅크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후 80%는 투표 참여자 DApp 개발자의 인센티브로 배분이 됩니다. 자, 오늘 알아본 이오스 블랙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첫 번째, DApp 개발사를 위한 특별한 기회로 힘든 ICO 없이도 개발 자금을 풍부하게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 이오스 블랙 플랫폼 DApp에 선정되면 개발 자금 확보는 물론 해당 DApp의 토큰 발행과 에어드랍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DApp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성장성 높은 토큰 보유와 거래를 통한 수익 차별화, 블록코인 보유량에 따라 신규 DApp의 토큰을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면서 서포터즈를 통해 시장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동시에 진행함으로 보유한 토큰의 수익성을 한층 더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와, 진짜 이 숨을 안 쉬고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만큼 대단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친개발자, 친사용자적 플랫폼을 지향하는 차세대 플랫폼 이오스 블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월 셋째 주입니다. 불금 잘 보내시고 안녕! 네, 코인 진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게스트분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W재단의 이유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W재단 이유리 대표입니다. W재단은 세계 자연보전기관, 국제 구호기관, 기후난민 구호기관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주제에 왜 제가 나왔을까? 저희가 재작년부터 준비한 그 자연보전 프로젝트, 환경 국민 참여 프로젝트,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저희 후시 공익 캠페인을 블록체인 플랫폼에 올리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 거기에 있는 암호화폐는 W 그린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미 호비 코리아와 지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네. 홍보도 해야 되니까. 저희 W 그린페이는 국민들이 저희 모바일 어플, 후시 어플이라고 이미 안드로이드, 아이튠즈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시거든요. 이미 20만 명 정도 다운로드 받아서 활동 중이신데요. 거기서 인스타그램처럼 그런 환경 미션, 친환경, 에너지 감축, 온실가스 감축 미션을 하면 저희가 매달 상위 20%에게 W 그린페이를 리워드로 드립니다. 근데 이 W 그린페이는 이 암호화폐에서 이야기하는 가격 변동성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단점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리워드를 지워졌을 때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저희 상장한 지 한 달 반 됐는데 가격 유지는 스테이블한 편이지만 앞으로 이게 정말 실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는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저희가 자체 쇼핑몰이 있어요. 이제 리워드로 W 그린페이를 받으면 저희 앱 자체에 있는 후시 쇼핑몰에서 지금 무슨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을 결제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예 가격을 몇 개 W 그린페이가 몇 개의 물 한 박스, 저희 후시 워터 한 박스, 저희 피지산 후시 워터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예 패깅을 어떻게 보면 시켜놨지만 앞으로 이게 확장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가격 안정성이 있는 무언가의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냥 포인트, 그런 이커머스에서 쓰는 포인트 마일리지처럼 후시 포인트를 그 전자결제 지급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더 정착이 되고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운영 체계가 잘 정착되면 저희도 스테이블 코인을 고려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신 분들께 좀 또 전문적인 말씀 많이 듣고 네. 저희도 앞으로 방향성 설정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게스트는요, BXB의 대표 파트너이십니다. 김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BXB 파트너스 대표 김환입니다. 저희는 최초 원화 코인인 KRWB를 만들었고요. 저희는 USDT 같이 1대1로 저희가 연동되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앞서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초반에 지금 긴장을 했는데 네. 시작하시죠. 네. 네, 마지막 게스트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승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승훈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바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코인인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코인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적다는 거고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된 거는 초반에 그 여러 거래소들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들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동성이 심하게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끼리 그 거래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떤가요? 사실 오늘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인데 오늘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나왔죠. JP 모건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큰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JPM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CEO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초에 또 일본 그 메가뱅크 세 개 중에 하나인 미즈호 은행도 스테이블 코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경제학자 루비니를 포함해서 이런 암호화폐는 다 가치가 없다. 비트코인도 가치는 제로다라고 굉장히 논란이 될 소지의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금융기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고려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에는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는 저도 사실 이 재단법인을 하기 전에는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해외 송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해외 송금을 할 때 스위프트 시스템이라는 그런 그 플랫폼을 은행 간의 거래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위프트 거래를 할 경우 송금이 실제 체결이 되는 것까지 며칠의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 물론 이게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쓰기 위해는 TPS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하지만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는 블록체인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기관단에서도 금융기관에서도 고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특히 이 암호화폐를 비트코인 옛날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비트코인 해외에서도 호텔이건 뭐 커피숍에서 받아준다. 네. 근데 문제는 결제하고 체결될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가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결제했을 때는 이게 1,000원이었는데 몇 시간 지났는데 이게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네. 2,000원이 되면 더 떨어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비트코인 많은 충격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의 어떻게 가격 변동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래 속도 체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지만 실제 실생활의 결제 수단으로 국제적으로 그 확장성을 가져가는 데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작년은 ICO의 해였지만 올해는 스테이블 코인의 해다 이런 말씀도 이제 해외에서 또 하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좀 다뤄봐야 될, 네. 공부를 해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그 크립토커런시라고 그 암호화폐라고 했을 때 모든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매번 비트코인이 지금 10년째 받았던 그런 논란 혹은 야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바뀌었는데 어떻게 화폐처럼 쓰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17년 말쯤에 한창 비트코인이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할 때는 이런 트위터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들이 아빠한테 생일 선물로 비트코인 하나를 달라 했는데 아빠가 답변으로 1,000만 원은 비트코인 1,000만 원짜리인데 그거 네가 그 1,000만 원 왜 필요하냐. 900만 원은 너한테 정말 큰 돈인데 1,100만 원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냐.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가격이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걸 좀 풍자하기 위해서 그런 트위터에 멘션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암호화폐가 전부 다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높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크립토커런시의 좋은 측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빠른 전송 속도라든지 전 세계 어디서든지 통용 가능하다는 속성을 이제 뭐 피앗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법정 화폐를 비롯해서 가치가 좀 안정화된 코인을 개발하면은 그런 변동성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또 비판이 있었어요. 암호화폐인데 실질적으로 커피를 결제하고 한 20분을 기다려야 한다면 이거 뭐 말이 되냐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또 워낙 많은 거래소들이 있고 또 원화로 즉각 환전이 되잖아요. 하지만 일부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이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일단은 아무래도 그 한창 이제 비트코인 전 세계의 모든 거래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통화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이렇게 대부분의 거래소가 한화를 뭐 입출금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뭐 해외로 송금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US 달러 테더. 테더는 US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테더가 꼭 1달러여야 하는 게 맞는 거지만 네. 언제나 그렇진 않죠. 왜냐면은 비트코인의 수요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언제나 1달러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거를 이제 1달러랑 바꿔주겠다라는 것이 좀 확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김한 대표님께서 좀 더 많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결국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하게 될 때 보면 이제 딱 USDT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르고 비트코인이 또 막 올라갔을 때는 결국은 USDT의 수요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USDT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이제 그 USDT 같은 중앙에서 만들어진 그 운영사들의 약간 신뢰 문제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그 테더를 운영하는 회사는 수익 자체가 기본적으로 예금이나 이런 기본적인 원래 그 담보를 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그 유통 양이 늘지 않으면 사실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뢰 구조를 계속 많이 쌓아가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서로 그 대량 발행할 때 또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비쌀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건 최성환 대표님께서 저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피아시로 백업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법정화폐로 백업이 되어 있는 테더 종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컨셉이 나온 게 한 14년도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빗쉐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빗쉐어라는 플랫폼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 위에서 여러 가지 뭐 주식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다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체인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그때 이제 USD와 이제 같은 가치를 가진 토큰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그 이오스로 유명한 그 댄 라리머, 그리고 뭐 찰스 호스킨슨도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에 또 유명했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스팀이 될 수 있잖아요. 스팀도 어떻게 보면 라리머가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컨셉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래서 가장 많은 수요는 달러,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USD 테더를 비롯해서 한창 이제 한 17년도까지는 테더가 거의 독점적으로 그런 시장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엄청 많은 뒷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과연 그러니까 한창 테더사에서 가장 많이 돈을 갖고 있었을 때는 한화로 한 2조 정도에 달하는 돈이 테더가 시가총액을 갖고 있었는데 과연 진짜로 테더사에서 그만큼의 돈을 예측을 하고 있느냐라는 게 조금 논란이 됐었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테더가 많이 발행이 됐다는 얘기는 곧 법정화폐가 암호화폐로 들어왔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테더가 많이 발행됐다 하면은 이거 비트코인 테더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겠구나, 비피넥스에서 비트코인을 사겠구나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돼서 전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상승 시그널이 되었던 적도 많이 있어요. 그게 한 17년 중반쯤에부터 쭉 그런 식으로 이어져 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원래 1달러는 이제 1테더인데 그렇죠. 또 그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또 그러다 재밌는 보니까 경우가 이제 좀더 있었으니까요. 가격적으로도 조금 1달러보다는 높은 가격이 형성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지금 현재로서는 USD 테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이 그쵸. 매일 나오고 있죠. 특히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하락 때문에도 또 다양한
이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뭐 USD 외로도 다른 통화로 원화로도 지금 김한 대표님께서 발행을 하셨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리저브 포션인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어떤 그 신뢰를 가지고 이게 1은 1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는 뭐 USD 같은 경우는 실제 법정 통화를 은행에다 리저브로 가지고 있어서 또 동일한 양을 발행을 하기도 하고 동일한 양 또는 더 많은 양을 리저브하겠다는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그 외로도 또 뭐 다양한 그런 광물이라든지 가치가 부여된 그런 커모디티죠. 커모디티 뭐 또 테라 같은 경우 뭐 옥수수 등 다양한 또 그 커모디티를 리저브 하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건 알고리즘 베이스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또 논란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결국 중앙화된 시스템 아니냐.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아니냐. 결국은 하나의 중앙된 시스템이 이 화폐를 통용하게 되면 그냥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 게 아닌가. 새로운 한국은행이 아닌가. 그런 논란점이 있기 때문에 좀 하이브리드, 어떻게 보면 좀 탈중앙화를 얹힌 알고리즘 기반의 수요와 공급을 좀 관장하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 베이스의 그런 스테이블 코인도 좀 더 다양한 그런 프로덕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하면 대표적으로 테더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법정 통화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코모디티 담보형도 있고 또 암호화폐 담보형 그리고 무담보형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은 부분 조금 부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일단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 네.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네, 사업을 저도 진행하고 너무 계시는데 반가웠어요. 어떤 그런 배경이라든지 베이스로.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USDT와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원화를 국내 시중은행에 맡기고 그거를 이제 담보형으로 만들어서 저희 토큰을 만드는 걸 시작했는데 이제 그렇게 기본적인 구조는 USDT랑 같으나 사실 한국의 실정법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직은 증권법으로 취급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틸리티 토큰으로 거래소 안에서 일단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우리나라 이게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 경우에도 USD 외로도 다른 타 국가에서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고 많이 검토를 하는데 원화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특히 금융 당국의 그 스탠스가 좀 어렵다 보니 여러 가지 준법 감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이슈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은행에 그렇게 리저브 가지고 발행하는데 뭐 어려움이나 법적인 문제 그런 건 없으셨나요? 일단은 저희 구조 자체가 사실은 좀 이게 저희가 들어온 금액 자체를 질권 잡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에서는 이 금액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이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뭔가 유용을 하거나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법률적 구조 자체가 조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 고객한테 돈을 내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했고요. 일단은 그렇게 베타를 시작을 하고 이제 나중에 좀 저희 뭐 규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뭐 결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뭐 FX나 외환이나 이쪽으로 갈 수 있을 구조는 일단 설립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발행하신 코인도 그 발행 법인은 해외에 있는 아닙니다. 저 한국에 있고 한국의 주식회사고요. 네, 한국에 계좌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실상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화를 직접 다 이체를 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거의.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개발을 하신 KRWB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일단은 좀 생각하시는지. 해외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좀 큰 거래소 같은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들 보면 한국 유저가 한 20%, 뭐 30% 정도 된다고 해요. 거래 볼륨도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그런 분들
있는데 또 거기에 해외에 있는 계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트레이드하고 싶은데 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한국의 코인 자체가 좀 더 싸거든요. 그런 이유는 사실 한국에서 사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해외 트레이더 분들도 와서 하시면 거의 비슷해지겠죠. 네, 그런 부분에 좀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 저희도 검토를 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1WGP건, 1BTC건, 1이더건 그 와닿는 게 특히 다른 뭐 코인을 구매한다. 그럼 0.0000123 이러면 사실 아무런 그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법정 화폐, 피앗 페어링이 되는 거래소들의 그 물량이 좀 많이 몰리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도 해외에서 WGP를 리워드로 주었을 때 실제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게 1WGP인지 뭐 3.7WGP인지 그 개념이 와닿는 게 많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도 사실 저희도 그런 현재로는 포인트로 구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좀 더 와닿는 US 달러 그래도 5 US 달러 하면은 그래도 5,000원 정도다라는 그런 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코모디티 담보형 코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대표님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는 이제 법정 통화였고요. 네. 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산업 자재들 이런 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디직스 다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이더리움 최초의 다오를 한 그 프로젝트예요. 이게 사실 이 골드바를 자체를 금고에 넣어놓고 이걸 가지고 토큰을 만든 건데요. 여기는 그 거래 가격 자체를 런던 귀금속 시장 협회의 그 1g의 가치로 토큰을 만들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티베리우스라는 코인들이 있는데요. 스위스 소재의 원자재 펀드가 만들었는데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리,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등을 시장 가격으로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페트로 코인이라는 거는 사실 베네수엘라가 되게 지금 그 본인 법정 통화가 좀 유동성이 그 변동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1배럴의 원유가 1PTR이에요. 1페트로예요. 1페트로를 만들어서 이거를 서로 그 다른 나라나 그 자국 내에서 산업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무담보형 코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담보형 코인에는 베이시스라는 그 코인이 있고요. 이것은 사실 지금은 약간 프로젝트가 중단이 돼 있는데 미국 VC들에서 많이 투자를 받았었어요. 또한 지금 팀원 신영선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테라 프로젝트 이런 분들이 좀 무한 알고리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장점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장점만 있을 수는 없고 또 한계점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정화폐 담보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원래 이 테더의 경우 이제 1코인이 1달러를 유지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원래 화폐의 수요가 이렇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늘 고정돼 있잖아요. 이런 점도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달러와 원화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최 대표님이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한계점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왜 계속 1로 유지가 되지 않느냐. US 달러로 1대1 패킹이 돼 있으면 계속 1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는 약간 좀 어폐가 있다고 사실 봐요. 환율의 가치가 $1 환율이 계속 똑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실제 2,000원까지도 갔었고 800원까지도 갔었는데 왜 이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유지가 스테이블이라 그러면 무조건 스테이블 해야 되느냐. 그것도 어느 정도의 좀 논란점에 있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가. 그리고 물론 테더 같은 경우 이제 회계 감사라든지 법적 의견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성에 대한 그런 뭐 물음표가 있었던 거고 테더도 뭐 1에서 0.91이 됐다. 그게 스테이블하지 않다.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어릴 때는 짜장면 한 그릇 1,500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뭐 5,000원 하잖아요. 왜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정 통화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화폐이기 때문에 그 고유의 가치가 그냥 1,000원이면 1,000원으로 남는 것 뿐이지 그 내재된 가치, 그냥 진짜 내재된 그러니까 표면적인 가치랑 내재되어 있는 가치는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마다 네. 환율의 시세 차이가 생기는 거고, 근데 이 이제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금이라든지 이제 전 세계 모두가 다 좀 인정하고 다 널리 쓸 수 있을 그런 용도 혹은 그런 필요로 인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격을 당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 뭐 옛날에 근본위 제도랑 마찬가지로 이만큼을 갖다 주면은 이만큼의 현금을 갖다 준다는 뜻이지 그 자체의 가치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돼라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신현성 대표 그 테라 프로젝트에서도 벤치마크 한다는 그 IMF의 SDR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라고 해서 하나의 바스켓, 통화 바스켓, 그 경우에도 사실은 변동성이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1 SDR이 얼마다 구글에도 치면은 1 SDR은 사우스 코리안 원어로 몇이다. 이게 계속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요즘에 쓰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죠. 디지털 커런시, 암호화폐, 증표, 마일리지 포인트. 요즘에 금융권에서는 가상통화라고 쓰시더라고요. 이게 가치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금도 우리가 금이 귀하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금속이 가치가 있는 거고, 화폐 같은 경우도 이 종이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게 가치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얼마가 어떠한 상품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계속 사실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짜장면 차충근 대표가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1이면 뭐예요? 1로 살 수 있는 게 계속 변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가치의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의 탄생이요, 사실은 탈중앙화를 외치면서 나왔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특정 기관이 어떠한 권력을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중앙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존 은행과 다른 점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암호화폐가 처음 생긴 게 그 BTC잖아요. 네. 비트코인인데 사실 그걸 거래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안정화, 그 안에서 좀 이동의 자유로움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 USDT라는 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통장이 쉽게 1초 만에 바로 이체가 되고 되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최소 뭐 3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많은 그 거래를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여러 국제적으로 트레이딩하는 부분들도 좀 사람들 간의 그 차이들을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 유럽 쪽에서 거래를 하고 싶으면 유럽을 바로 거래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외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런 해외 송금이라든지 결제라든지 특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배경에는 이제 KYC, AML이라는 그런 블랙마켓에 대한 불안감, 우려가 사실은 가장 커서 JP 모건에서 오늘 JPM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서도 이야기한 게 기관 AML 그 통과가 된 기존 기관 고객들이라든지 은행들과만 상대하는 그런 도매 용도의 B2B 용도의 코인으로만 활용을 하겠다. 그러한 이제 시도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 이쪽 이제 코인 이쪽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이야기하는 블록체인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통화보다 AML이 더 쉬울 수도 있는, 왜냐하면 트레이스가 다 남잖아요. 근데 달러나 이런 화폐 같은 경우 사실은 뭐 물론 해외 비행기 타고 가게 되면 만 불 이상은 무조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송금할 때 얼마 이상은 한국은행에도 신고가 되고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만
비행기로 많이 들고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추적이 불가능한 게 어떻게 보면 또 화폐기도 우리가 아는 법정 화폐이기도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그런 AML, KYC 그런 이슈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건 가상화폐건 이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KRWB가 그 법정화폐 기반인데요. 현재 국내법으로 원화 연동 코인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사실상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ICO, 네. ICO가 사실 문제거든요.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고 다시 돈을 내주는 경우에 이게 유사수준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사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다른 뭐 회사나 조달하고 AML을 거친 회사들 그런 회사들 조달해서 하려고 그 법적으로 좀 구조를 많이 완비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이게 뭐 증권법이나 뭐 자본시장법이나 되게 많은 부분들이 서로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저희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소 간의 이동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금융법상 네. 전자화폐로 분류가 되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네. 사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토큰과 증표와 똑같고요. 네. 증표라고 하죠. 네. 지금 규모는 4억 원 정도 맞나요? 네. 이 정도 볼륨이면 어느 정도인 건가요? 큰 건가요? 적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사실 크진 않죠. 저희는 작은 규모죠. 네, 저희가 알고 있고 부동산 사실 하나 하기 힘든. 네. 일단 테스트로 진행을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는 네. 이제 일단 런칭을 하고 거래소들에서 진짜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검증을 하려고 먼저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그 큰 뭐 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에서 좀 통화를 이슈할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암호화폐 자산 자체가 좀 변동성이 큰데 그렇게 해결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변동성에 대해서요? 네. 저희는 사실 원화 기반이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사실 뭐 USDT도 그렇고 저희 KRWB도 그렇지만 이게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팔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1대1로 거의 유지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또 밑에서 사서 위로에서 팔려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결국 USDT도 한 지난 가을에 보시면 그 신뢰 이슈가 있었잖아요.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거의 10% 넘게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떨어질 때 사실 미리 투자했던 분들은 많이 밑에서 사시고 또 위에서 파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게 좀 더 신뢰를 얻게 되면 사실 그 부분들이 좀 더 갭이 줄어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럼 궁금한 점이 대표님도 1대1로 그런 리저브를 가져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 네, 그렇게 건가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은행은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만큼 예금을 가지고 네. 있는 걸 이 법인 회사가 네. 이걸 개런티 약간 담보형으로 발행을 하는 건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은행은 인지를 하고 있나요? 뭐 은행에서는 사실 저희가 예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저희 회계법인에서 이거를 질권을 잡고 있어요. 질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돈을 유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신뢰성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에스크로화 해놓은 네, 그런 그렇죠. 체계라고. 뭐 테더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법정화폐 패깅되어 있는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채팅에서 크립토벤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중앙화 기관이 뭐 서드파티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저는 많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이거는 완전히 크립토커런시라기보다는 좀 법정화폐 측에서도 좀 움직임을 많이 보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때문에 은행권이나 이런 금융권에서 암호화폐를 전체를 싸잡아서 별로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예 반대 측면에서 그러니까 현금이랑 뭐 현물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좀 더 유용하게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 제일 좋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다오 같은 게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좀 더 설명을
다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오가 1대1로 그 달러를 유지하려고 하죠. 달러로 같이. 그런데 사실 다오는 이더리움 기반이라서 이더리움을 주고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제 그 이더리움을 더 많이 주는 그 빌려주는 방식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 자체는 사실 뭐라 그럴까요? 그 증권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약간 그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권을 담보로 해서 증거금이 뭐 주식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뭐 30%인 경우도 있고 50%인 경우도 있고 그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일단 이게 좀 더 익숙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때 많이 더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들은 원화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KRWB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후에 법적인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풀리는 걸 보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두 대표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저희 그 W재단도 후시 캠페인이라는 그리고 후시 앱이라는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걸 블록체인화 시켜서 저희가 블록체인화 시키는 데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함이 가장 크거든요. 저희가 하나의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중앙화된 단체인데 이거를 이 플랫폼에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수익화된 모델을 여기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리워드화 시켜서 드리는 그런 모델인데 W그린페이를 드릴 때 이게 얼마만의 가치를 어떤 분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수익을 얼마나 더 좀 투명하게 모아서 분배를 하는지 그걸 저희는 지금 블록체인화 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 W그린페이의 사용성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될 수 있어야 그 받는 개인들, 유저들의 입장에서 W그린페이를 리워드로 받았을 때 정말 그 가치가 있는 리워드를 받았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실생활 결제에 대한 그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W그린페이가 변동성이 크게 되면 또 가치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저희도 스테이블 코인이건 이런 선불 전자 결제 지급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포인트 마일리지 시스템, 저희 쇼핑몰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오픈 베타 형식으로 후시앱이 런칭이 되어 있고 올 1분기에 오피셜 런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미 리워드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지난달부터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오피셜 런칭 많이 기대해 주시고 후시앱 사용해 보시고 W그린페이는 뭔지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또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활성화가 더 이룩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계획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댓글을 보니까 네. 뭐 안 좋은 소리도 있고 좋은 소리도 있고 그러는데요. 사실 저희도 준비할 때 이게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들도 좀 만났었거든요. 그 법정화폐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리스크가 당연히 큰 부분이라서 저희도 이제까지 진행을 하면서 많은 검토를 거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는 자신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려사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우려 많은 부분들을 저희는 신뢰를 좀 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승우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암호화폐에서 넘어온 하나의 줄기이긴 하지만 그것도 뭐 맞는 얘기지만 반대로 이제 현물 가치를 갖고 있는 은행권이라든지 뭐 대기업, 테라 같은 경우도 이게 해당하겠죠. 그런 쪽에서 이제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기능을 넣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더 많이 뭐 전 세계적으로 편리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암호화폐 가격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생활에 좀 적용되기 힘들다 이런 면들이 조금 있었는데 보완해 나가서 또 장기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해서 또 활발한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오늘 실생활에 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또 이런 좋은 정보들 많이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금요일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코인 즐겨찾기 하면서 이건가요? 인사할까요? 네. 코인 즐겨찾기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